2020년 7월,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던 부산의 여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꿈을 안고 건너온 한 20대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징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꺼져버린 휴대전화와 누구도 열어보지 못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매일 안부를 전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끊긴 지 4일째 되던 날, 경찰서를 찾아온 남편의 표정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남편의 말대로 제발로 집을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밀려 난 것일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과 그들이 어떻게 거짓의 벽을 하나씩 무너뜨렸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사건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 형사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화벨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로 분주한 오후였습니다. 실종 수사팀의 책상 위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가출 신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 실종 신고는 단순 가출이거나 잠시 연락이 두절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들에게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신고는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로 치부되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남성 B씨의 모습은 어딘가 미묘한 위화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깔끔한 옷차림에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경찰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며칠째 들어오지 않아요. 브라디남 국적의 20대 아내 A씨. 다문화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부부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요? B씨의 진술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화가 난 아내가 자신의 여권과 옷까지 그리고 현금을 챙겨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평소에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으며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가출 사건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였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향수병. 형사들은 B씨의 진술을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형사의 직감, 이른바 촉이라고 불리는 감각이 담당 수사관의 뒷덜미를 스쳤습니다.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한 것은 시간의 공백이었습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 A씨가 집을 나간 것은 신고일로부터 무려 4일 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한국 지리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아내가 연락이 두절된 채 사라졌는데 왜 남편은 4일이나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은 것일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하루, 아니 반나절만 연락이 안 되어도 사방팔방으로 찾으러 다니다가 울먹이며 파출소 문을 두드리는 것이 가족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B씨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 미리 대본을 외워온 사람처럼 그의 문장들은 정돈되어 있었고 감정의 기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보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아내가 제멋대로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 하는 식의 말들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아내의 실종이 전적으로 그녀의 탓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B씨를 돌려보낸 뒤 즉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 가출로 종결하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실종된 A씨의 생활 반응을 체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반드시 디지털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승차 기록, 통화 발신 위치 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사팀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기록 조회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할 지구대와 협조하여 B씨의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압수수색이 아닌 실종자 수색을 위한 인장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남편 B씨는 경찰의 방문 요청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처럼 형사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마주한 집안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고 물건들은 각을 맞춘 듯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간 현장이라면 옷장이 흐트러져 있거나 급하게 물건을 챙긴 흔적, 혹은 다툼 중에 발생한 집기의 파손 등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혹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처럼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B씨의 동의를 얻어 안방과 옷방을 둘러보았습니다. B씨는 아내가 중요한 건 다 챙겨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장대 구석에 남겨진 몇 가지 소지품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 사진, 그리고 평소 그녀가 아끼던 액세서리 몇 점. 만약 A씨가 작정하고 가출을 했거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챙겼을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권은요? 여권은 챙겨갔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B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여권이랑 지갑은 안 보이더군요. 형사들은 서로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권이 없다면 출국 기록을 확인해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항에 가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이죠. 집안을 감도는 락스 냄새, 혹은 지나치게 깔끔하게 닦인 바닥. 이것은 단순한 청결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워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에서 강력 사건 의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B씨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겉으로는 B씨의 걱정에 공감하는 척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선생님, 부인분을 찾으려면 아파트 CCTV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B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네, 보셔도 됩니다. 나가는 모습이 찍혔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CCTV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거나 혹은 경찰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수사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수백 시간에 달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 앞을 지켰습니다. A씨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그 날짜,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시간을 역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은 모니터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B씨의 진술이 완벽한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진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형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형태였습니다. A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있었으나 그 이후로 그녀가 걸어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남편 B씨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B씨가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옵니다. 그의 표정은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가방을 쥔 손에는 하얗게 질릴 만큼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과연 저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내 A씨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수사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교묘한 심리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팀장님, 이 사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요. CCTV 분석을 하던 막내 형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B씨의 차량이 아파트를 빠져나간 시간이 특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차가 향한 곳을 추적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소름 끼치는 편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CCTV 화면 속의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아내 A씨는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갔지만 다시는 걸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 B씨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힘겹게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한 순간 수사팀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실종이나 가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위적인 개입, 즉 강력 범죄의 냄새가 짙게 배어나는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동의를 구하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강제 수사를 통해 굳게 닫힌 그 집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때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과학수사대 KCSI 요원들이 파란색 덧심과 장갑을 착용하고 B씨의 아파트로 진입했습니다. 현장 감식의 첫 단계는 관찰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시각적인 단서가 아닌 후각을 자극하는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 바로 락스 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안 전체를 소독약으로 샤워라도 시킨 듯 공기 중에 화학약품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아주 예탈이네. 형사의 뼈 있는 말에 B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대로 청소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가 실종된 상황에서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집안을 락스로 박박 닦아냈다는 것은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는 바닥과 벽면이었지만 과학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내 조명을 모두 끄고 시약을 뿌리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광빛이 감지되었습니다. 욕실 배수구, 그리고 거실 바닥의 타일 틈새. 누군가 필사적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미처 지워지지 않은 미세한 혈흔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려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상처나 코피 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락스 냄새와 결합된 이 희미한 빛은 수사관들에게 불길한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B씨에 대한 심층 조사도 병행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압박하는 대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하며 모순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B씨는 여전히 아내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베트남 채팅 앱을 자주 썼어요. 거기서 만난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간 게 확실하다니까요. 한국 남자들이 다 돈 많고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는 게 팍팍하니까 딴 마음을 먹은 거죠. 그는 수사관들에게 아내의 외도 가능성을 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이며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남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복원하고 분석한 A씨의 통신 기록은 B씨의 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밤 집 근처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것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꺼져 있었습니다. B씨가 주장하던 내연남과의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검색 기록에는 한국어 공부, 비자 연장, 베트남 송금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생활인으로서의 흔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컹이 A씨의 지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녀는 남편 B씨의 의처증과 억압적인 태도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B씨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경제권을 쥐고 아내를 통제하려 했다는 주변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B씨가 그린 가정을 버린 아내라는 그림은 사실 그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다시 CCTV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서 직접적인 증거, 시신이나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희망은 B씨가 들고 나간 그 여행용 가방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을 수백 번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 B씨는 가방을 끌 때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턱을 넘을 때마다 끙 하고 힘을 주는 듯한 미세한 신체 반응이 포착되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끌기에도 벅차 보이는 무게감. 만약 저 안에 단순히 아내의 옷가지가 들어있었다면 저런 무게감이 느껴질 리 없었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용의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습니다.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손을 보면 미세하게 떨고 있어요.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핏기가 없을 정도로 꽉 쥐고 있죠. 모든 정황 증거는 B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라진 아내, 락스로 닦아낸 바닥, 거짓으로 드러난 외도 주장, 그리고 의문의 무거운 가방. 하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 즉 피해자 A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범인이 끝까지 그냥 짐을 버린 것이다라고 우기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형사들은 B씨의 입을 여는 것보다 그의 차가 어디로 갔는지를 찾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전부 압수해,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 기록 싹 다 뒤져서 동선을 완벽하게 재구성한다. 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망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대한민국 전역의 도로 위로 확장되었습니다. B씨의 차량은 그날 밤 어둠을 뚫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 누군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장소, 그곳에 진실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수사팀은 B씨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중 등골이 서늘해지는 데이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향한 곳은 연고가 전혀 없는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는 장소였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 B씨의 차가 멈춰섰던 그곳에서 과연 어떤 흔적들이 발견되었을까요? 2020년 부산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수사팀이 쫓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는 그 빛을 피해 어둠이 깔린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CCTV에 찍힌 여행용 가방은 B씨의 차량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망설임 없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수사팀의 모든 역량은 이 차량의 동선을 복원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B씨의 차량 번호를 수배 시스템에 등록하고 도로교통공단과 고속도로 순찰대의 협조를 얻어 CCT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도로 방범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주요 교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리고 국도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는 범죄자들이 피할 수 없는 전자의 눈입니다. 수사팀은 B씨가 아파트를 나선 시각인 저녁 알겁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의 타임라인을 분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위로 수많은 차량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해 고속도로의 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B씨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잡았다. 부산을 완전히 벗어났어. 화면 속 B씨의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아주 차분하게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범죄 직후 도주하는 차량들이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평범한 밤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처럼, 혹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이 지나친 차분함이 형사들에게는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경상남도를 가로질러 전라북도 방향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 형사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예상 경로를 그렸습니다. 이 방향이면 연고지가 어딥니까? 팀장이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본적지 조회 결과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빈집이나 다름없는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김제, 부산에서 차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굳이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는 그날 밤,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것도 한밤중에 다녀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수사팀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 가장 익숙하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찾기 마련입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귀 본능이라고도 부릅니다. B씨에게 그곳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고향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감춰줄 은밀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GPS 데이터와 기지국 정보를 정밀 대조하여 차량의 정확한 정차 지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B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김제 시내로 진입한 이후 어느 특정 구간부터 차량의 동선이 묘연해진 것입니다. 시골길은 CCTV가 드물었고 가로등조차 없는 어두운 농로가 많았습니다.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간간히 잡히던 기지국 신호가 김제 근처에 도달하자마자 뚝 끊겨버렸습니다. 전원을 껐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인간 머리를 썼네.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폰을 껐어. 형사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현대 수사에서 휴대전화 위치값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결정적인 장소에서 그 데이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고의였습니다. 자신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이 침묵한다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닥을 훑어야 합니다. 수사팀은 B씨 차량의 내비게이션 메모리 칩을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보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용자가 목적지를 검색하지 않아도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로그 데이터 형태로 내부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B씨가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의 흔적은 지침처럼 남아 복원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간의 정밀 분석 끝에 드디어 잃어버린 시간의 좌표가 복원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B씨의 차는 김제의 한적한 국도를 지나 인적이 드문 농로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 시동이 꺼진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새벽 우시, 아무도 없는 시골의 밭 한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1시간 반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수사티당 좌표를 지도에 찍어보았습니다. 그곳은 위성지도상으로도 숲과 밭이 뒤섞인 야산 근처였습니다. 로드뷰조차 들어가지 않는 깊숙한 곳. B씨의 선상과 가까우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수단. 범죄의 3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 인적이 끊긴 심야 시간대. 지리가 익숙하고 목격자가 없는 고향의 외진 땅. 린 무거운 가방과 이동수단인 차량. 형사들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엽니다. 무거운 짐을 꺼내 흙바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도구, 아마도 삽이나 괜히 같은 것으로 땅을 팠을 것입니다. 여름의 흙은 습기를 머금어 무거웠을 것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을 겁니다. 동이 트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수사팀은 즉시 부산에서 김제로 향하는 긴급 출동팀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삽과 곡괭이 그리고 시신을 찾는 탐지견 K9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작전이었습니다. 현장 감식반 요원들은 혹시 모를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장비를 점검했고 형사들은 차 안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김제 관할경찰서와 공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사 차량 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 평온해 보이는 흙 아래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형사들의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편 부산에 남아있던 수사팀은 B씨를 소환했습니다.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확보된 정황 증거들만으로도 그를 압박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특히 김재행에 대한 알리바이를 추궁했을 때 그가 보일 반응이 수사의 핵심 키가 될 것이었습니다. 핏저실에 앉은 B씨, 그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형사가 지도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도에는 그가 머물렀던 김제의 그 좌표가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내 찾으러 간다더니 왜 고향 선산에는 가셨습니까? 그것도 새벽 2시에 폰까지 끄고요. 비인 씨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가에 맴돌던 옅은 미소가 사라지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가 준비한 시나리오에는 이 디지털 흔적에 대한 변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수사의 칼끝은 정확히 그가 숨기려 했던 그 땅을 겨누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은 1시간 30분의 공백이 만들어낸 비극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흙 속에 묻힌 진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까요? 부산에서 전라북도 김제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사팀의 차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은 이들이 마주해야 할 잔혹한 진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B씨의 차량이 한밤중 멈춰섰던 그곳,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가리키는 좌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사람의 인생이 강제로 멈춰버린 종착역이자 범인이 자신의 죄를 영원히 덮으려 했던 은밀한 무덤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김제 현장에 도착한 것은 타양이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여 현장 통제가 이루어졌고 폴리스 라인이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인가가 드문 야산 자락의 밭이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어 누군가 마음먹고 무언가를 숨긴다면 찾기 힘든, 그야말로 완벽한 은닉처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지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좌표는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위성 신호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줄 뿐 정확히 여기라고 깃발을 꽂아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형사들의 눈과 손, 그리고 발로 이 넓은 구역을 샅샅이 빚어야 하는 아날로그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가 흩어져서 바닥만 보고 걷는다. 흙 색깔이 다르거나 최근에 뒤집힌 흔적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들은 일렬로 서서 밭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탐침봉, 텐 대원들이 앞장섰고 그 뒤를 감식반원들이 따랐습니다. 7월의 땡볕 아래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험한 밭을 헤집고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비라도 내린다면 지형이 바뀌어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수사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2시간, 3시간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김제가 고향인 만큼 이 지역 지리에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단순히 차를 세운 곳 근처가 아니라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머리를 썼다면 도로변에서 가장 안 보이는 쪽을 택했을 겁니다. 컴프로타일러의 조언에 따라 수사팀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수풀이 우거진 경사면 쪽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때 현장에 투입된 채취 증거견 K9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특정 구역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된 수색견의 반응은 수사관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개가 멈춰선 곳은 감나무 밭 구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접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주변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흙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눈썰미는 미세한 부조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흙은 오랜 시간 다져져 단단하고 색이 바래 있었지만 그 특정 구역의 흙은 어딘가 모르게 부석부석해 보였고 흙의 입자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땅을 파내고 다시 덮은 뒤 발로 꾹꾹 밟아다진 것 같은 인위적인 흔적.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인간의 개입이 느껴지는 땅이었습니다. 여기다, 파보자. 짱의 낮은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식반원들이 조심스럽게 겉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시신이나 증거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미와 모종삽, 그리고 붓을 이용해 마치 고고학 유물을 발굴하듯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 갔습니다.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흙을 긁어내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30cm, 50cm. 깊이가 깊어질수록 흙의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땅 속에 묻혀있던 습한 흙냄새와 함께 무언가 비릿하고 낯선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 속에 묻혀있던 이질적인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섬유 조직, 바로 옷가지의 일부였습니다. 나왔습니다. 신원 확인해. 형사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조금 더 흙을 걷어내자 웅크린 채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던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A씨였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아파트에서 사라졌던 그 모습 그대로 낯선 타양의 차가운 흙바닥 아래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션이 발견된 깊이는 불과 1m 남짓.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B씨가 혼자서 급하게 땅을 파고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깊이였습니다. 만약 수사가 조금이라도 늦어졌거나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쓸려 내려갔다면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얕은 무덤이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통곡 대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타국만리 한국으로 시집와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20대 여성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격한 형사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망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시신 수습과 동시에 주변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B씨의 차량 트렁크와 신발에서 발견될 흙 성분과 이곳의 토양 성분을 대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시신을 감싸고 있던 흙의 층위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매장 시점과 도구 사용 여부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B씨의 범행을 입증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A씨의 시신은 구급차에 실려 정밀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는 형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억울하지 않게 우리가 끝까지 밝혀줄게. 한편 부산경찰서 취조실. B씨는 여전히 자신이 김제에 간 것은 부모님 산소를 돌보러 간 것이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극적인 반전 카드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들기 위해 정보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B씨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형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형사님, 저 이제 집에 가도 됩니까? 아내 찾으러 가야 한다니까요. 그 뻔뻔한 태도 앞에 현장에서 돌아온 팀장이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과 신발에는 김제의 붉은 황토가 묻어 있었습니다. 팀장은 아무 말 없이 B씨의 앞자리에 앉아 흙이 잔뜩 묻은 증거물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장에서 수거한 B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그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B씨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진실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당신이 묻고 온 게 산소가 아니라 당신 아내였습니까? 팀장의 나직하지만 서늘한 질문이 취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모든 증거는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는 또 다른 연극을 시작할까요? 김제의 붉은 황토가 묻은 증거물 봉투가 취조실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B씨가 유지하고 있던 평정심의 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가출했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해줄 수 없는 낡은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뱉어낸 그의 첫 마디는 형사들이 예상했던 바로 그 레퍼토리였습니다.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가 시신이 발견된 후 취하는 가장 전형적인 태도 변화. 바로 전면 부인에서 우발적 사고로의 전략 수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몸싸움 과정에서 아내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거나
자신도 모르게 힘을 줬는데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를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는 필사적인 계산이 깔린 자백이었습니다. 형사님, 정말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어요. 너무 겁이 나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과연 참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악어의 눈물이었을까요? 수사팀은 그의 진술을 녹취하면서도 냉소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라는 말과 그가 보여준 치밀한 뒤처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까지 운반하고 1시간 반 동안 땀 흘려 땅을 파고 다시 돌아와 집안을 락스로 청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포에 질린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려는 범죄자의 이성적인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부검실에서는 A씨의 시신이 말없는 증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부검대 위에 누운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할 목소리를 잃었지만 그녀의 몸에 남겨진 흔적들은 그날 밤의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법외관들의 집요한 부검 결과 B씨의 우발적 사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A씨의 목 부위에서 발견된 명확한 압박 흔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넘어지거나 엉겁결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상당 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강한 외력이 작용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그녀의 호흡을 차단했다는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지서 발견된 방어 흔이었습니다. 이는 A씨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B씨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A씨의 몸은 그 죽음이 결코 짧거나 평온하지 않았으며 고통스러운 사투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보고서가 수사팀에 도착하자 형사들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케이지는 수발 범행이 아닙니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끝까지 힘을 줬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된 신문. 팀장은 부검 감정서를 B씨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러지 당신은 실수였다고 했지만 아내의 몸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어흔이 나왔어요. 아내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수입니까?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B씨는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라며 심신미약 상태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것은 범행 도구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팀은 B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그의 검색창에는 소름 끼치는 단어들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큰 가방, 차량 트렁크 용량, 시신 없는 살인, 실종 신고 절차. 이것은 우발적인 부부싸움 끝에 벌어진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Unless 이미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가장 잔혹한 방법을 선택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사라진 후 경찰에 와서 태연하게 가출했다고 연기했던 것 또한 미리 학습된 지식에 기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구입한 물품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범행 직전 그는 대형마트에서 청소용품과 대형 여행용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여행을 갈 계획도 없던 그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런 물건들을 샀을까요? 모든 정황은 하나의 결론, 계획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끝까지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고의성을 부정함으로써 중형을 피하려는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결혼 생활 동안 아내 때문에 겪었던 스트레스를 나열하며 수사관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었습니다. 형사님들은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건지.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프로세큐처 페이자 코스프레를 하는 순간 지켜보던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낯선 땅에서 오직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던 A씨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외면한 채 그는 오로지 자신의 답답함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누가 죽였는가의 단계를 넘어 왜, 그리고 얼마나 잔혹하게 계획했는가를 밝혀내는 진실 공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사팀은 B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B씨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증거를 탄핵하고 감형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과연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이 부부의 엇나간 결혼 생활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이 위험한 결혼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집중 조명합니다. 경제적 통제, 언어폭력, 그리고 단절된 소통이 어떻게 평범한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 갔는지 그 씁쓸한 이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차가운 부검실과 숨막히는 취조실을 지나 수사팀의 시선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공간, 그 관계의 내부로 향했습니다. 범인의 계획성과 잔혹성은 입증되었지만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50대 남편 B씨와 20대 베트남 아내 A씨. 국경을 넘어 맺어진 이 부부의 인연은 어쩌다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을까요? 수사팀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중 형사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번역 앱의 사용 기록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스마트폰 번역기에 의존해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 로그 기록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점차 깊어져가는 갈등과 절망의 연대기였습니다. 사이콜로지스트 기록에는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좋다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검색어와 번역 문장은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송금,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그에 대한 남편 B씨의 답변으로 추정되는 문장들. terminated, 안 돼, 기다려, 잔소리하지 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수사 결과 드러난 이 부부의 실성은 동반자라기보다는 철저한 주종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A씨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베트남에 남겨진 가난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수사 결과 남편 B씨는 아내의 경제 활동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A씨가 한국어를 배우러 어학당에 가거나 소일거리를 하러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돌면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심, 즉 의처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씨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돈을 들여 데려온 소유물이자 집안일을 해주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가 돈을 요구해서 힘들었다는 B씨의 진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A씨는 사치를 부리기 위해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픈 부모님에게 약값이라도 보내고 싶어 했지만 B씨는 생활비조차 넉넉히 주지 않았습니다. 경제권이 없는 A씨에게 한국 생활은 하루하루가 굴욕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사건 당일의 퍼즐도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번역 앱에 마지막으로 입력된 단어들은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이혼, 집에 갈래, 못 살겠어. 그날 저녁 A씨는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에 짐을 싸려 했거나 이혼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B씨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아내, 자신의 투자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대화 대신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우발적이라는 말과 달리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도 B씨의 냉혹한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저항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고 그녀가 쓰러진 직후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어떻게 이 상황을 은폐할지 계산했습니다. 그에게 아내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와 체면이었습니다. 넌 너객시스턴 수사팀은 또한 B씨의 지인들을 통해 그의 평소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조용하고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곤 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깊이 박혀 있었고 이전 결혼 생활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적자 결혼에 비극어 치부하기엔 너무나 전형적인 매몬다는 인식, 언어 장벽을 이용한 고립, 그리고 경제적 통제. A씨는 부산의 아파트라는 섬에 갇혀 스마트폰 화면에 의지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A씨가 남긴 일기장 형식의 메모들도 발견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귀들. 엄마 보고 싶어. 뉴본 나도 행복하고 싶다. 한국 너무 춥다. 그 메모를 읽어내려 가던 강력계 형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이 그들의 일이지만 피해자가 남긴 사무치는 그리움과 외로움 앞에서는 그들도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메모들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잔혹성과 A씨의 억울함을 증명할 중요한 양형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부검 결과, 계획 범죄를 증명하는 검색 기록과 CCTV, 그리고 범행 동기를 설명해줄 번역기 로그와 일기장까지. 경찰은 B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죄명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한국 법정에선 베트남 유가족들의 눈물.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공정한 칼날을 휘둘렀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요?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부산지방법원의 어느 법정 앞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종차에서 내린 B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시선을 숨겼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보여주었던 그 뻔뻔했던 자신감은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부를 의식한 연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치밀하게 계산된 비련의 남편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살인사건의 판결을 넘어 코리안 드림을 안고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들의 인권, 그리고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과연 법은 그의 거짓 눈물과 차가운 증거들 사이에서 어떤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정 안에서 벌어진 치열한 진실 공방,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커칠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은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고의성의 유무였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앗아갔으며 시신을 유기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상해치사를 주장했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으나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두 죄목 사이에는 엄청난 형량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지만 상해치사는 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B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프로히비션, 판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대들기에 입을 막으려다 그만.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아내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아내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이 비극의 원인이 피해자인 A씨의 예민한 성격과 부적응에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화법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들과 베트남 유가족 지원단체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잔인한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B씨의 주장을 깨부수기 위해 수사팀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검색 기록을 보십시오. 법정 대형 스크린에 B씨의 포털 사이트 검색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범행 며칠 전, 여행용 가방 크기, 시신 부패 속도, 실종 신고 골든타임. 이 검색어들은 감정에 치우친 우발적 범행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냉철하고 계획적인 살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비길구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시신을 담을 가방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태도입니까? 또한 김제선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매장 상태도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깊은 밤 조명 하나 없는 산속에서 1m 깊이의 구덩이를 판다는 것은 엄청난 체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B씨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 살인의 고의라고 압박했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 A씨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A씨의 휴대전화 메모와 베트남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낭독하자 법정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잘 살아서 돈 많이 보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남편이 화를 냈다. 무섭다. 집에 가고 싶다. 한국어가 서툴러 세상과 소통하지 못했던 그녀가 남긴 외로움의 기록들. 그녀는 결코 B씨가 묘사한 것처럼 탐욕스럽거나 되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낯선 땅에서의 고단함을 견뎌내고 있던 평범하고 효심 깊은 딸이었을 뿐입니다. 판사의 시선이 B씨에게 향했습니다. B씨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프로파일러들의 눈에는 그 눈물의 의미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에서 나오는 참회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다가올 처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자기방어적 눈물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 치밀하게 시신을 유기하고 실종 신고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년이 발표되자 B씨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즉 우발적 사고로 인한 가벼운 처벌이라는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며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살인죄의 인정 여부, 그리고 양형의 무게.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다문화 가정 내 폭력과 인권 유린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B씨의 비겁한 변명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정의의 철퇴를 내렸을까요? 판결문이 낭독되는 그 엄숙한 순간, B씨의 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재판 당일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일찍부터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A씨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 베트남 이주 여성 단체 회원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쳤던 형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B씨. 그는 푸른 수의를 입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 기간 내내 죽일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 라고 주장해온 그에게 사법부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장례가 정리되자 모두의 시선이 재판장에게 쏠렸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그 순간,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본 재판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재판장의 첫마디에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한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팀이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B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시신 유기 방법과 도구를 검색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는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아닌 명백히 생명을 앗아갈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B씨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의성이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엄중한 꾸짖음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미리 준비한 가방에 시신을 담아 2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여 매장했습니다. 또한 실종 신고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범행 현장을 락스로 청소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이며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B씨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짜놓은 각본이 법의 논리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타국 만리에서 남편 하나만을 믿고 온 어린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다 끝내 생명까지 앗아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그 죄를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문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 B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웅성거림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적다며 울분을 토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의 법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차가운 숫자였습니다. 형사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인을 잡고 혐의를 입증하여 고의적 범행임을 밝혀낸 것은 수사팀의 승리였지만 돌아온 판결의 무게는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B씨는 상고가 내려지자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15년. 그에게는 긴 시간이겠지만 A씨가 잃어버린 남은 생에 비하면 찰나와도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는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형량이 적게 나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진실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A씨의 유가족 대리인은 취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차가운 땅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15년이라뇨. 이게 한국의 정의입니까? 그 절규는 법원 앞마당을 메아리쳤지만 이미 내려진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법은 과연 모든 이에게 평등한가? 그리고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비극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수사는 끝났고 재판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범인은 감옥으로 갔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갈 뻔했던 한 여성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화, 사건 그 후의 이야기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전해드리며 이 긴 수사 일지를 덮으려 합니다. 부산과 김제, 그리고 베트남을 잇는 슬픈 추적의 마지막 장.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낭독되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그달. 법정 밖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 B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였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저울 위에서는 탁없이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판결 결과를 접한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사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은 고작 그 정도 가치밖에 했는데 15년이라니. 피해자의 인쇄 나오지만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가진 살인죄 양형의 딜레마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계획적 범행과 사체 유기라는 중대한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 측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지루한 법정 공방.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냉정했고 이미 확정된 판결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남겨진 것은 산산조각난 가족들의 마음뿐이었습니다. A씨의 유가족들은 베트남에서 건너와 딸의 마지막 길을 배우니야 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화려한 예복을 입고 한국으로 왔던 딸은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 작은 유골함에 담긴 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김해공항 출국장. A씨의 어머니가 딸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던 그 장면은 현장에 있던 형사들의 가슴에도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니의 절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공항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시집 올 때 배웅하며 흘렸던 기쁨의 눈물은 이제 영원한 이별의 통곡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1년 남짓.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공포를 생각하면 15년이라는 시점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수사팀 형사들은 사건 기록을 넘기며 뼈아픈 반성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 실종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만약 이웃들이 그녀의 침묵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물론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최선을 다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일어나기 전 우리 사회 시스템이 놓쳐버린 시그널들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A씨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고 남편의 통제로 인해 다문화 센터나 지인들과의 교류도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스마트폰 번역기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명이 소리 없이 묻히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 살인이 아닌 구조적 비극으로 진단했습니다. 폐쇄적인 국제결혼 시장, 매매운적 성격이 짙은 일부 중개 시스템,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가사 노동력이나 출산 도구로 바라보는 일부의 왜곡된 시선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참사라는 것입니다. B씨는 A씨를 아내가 아닌 돈을 주고 데려온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기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었고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부산의 그 아파트는 이제 다른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제의 붉은 황토밭의 마채는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그날의 흔적을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점차 잊혀가고 있습니다. 지사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의 책상 서랍 속에는 아직 A씨 사건의 수사기록 사본이 깊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형사들의 다짐이자 억울하게 떠난 이를 향한 마지막 예우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책을 덮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과 법봉 소리 뒤에 가려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 화 10부. 사건이 종결된 후 밝혀진 형사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하늘에 있는 A씨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로 부산 아내 살인사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B씨가 교도소로 이송되던 날, 부산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수사팀 사무실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있던 서류 더미들도 하나둘 박스에 담겨 문서 보관소로 옮겨졌습니다. 수사 종결. 형사에게 이 네 글자는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을 텅 비게 만드는 묘한 단어입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성취감보다는 결국 지켜내지 못한 생명에 대한 부채감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사건 파일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A씨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사 초기 실종 신고서에 붙어있던 그녀의 증명사진. 한국에 입국할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코리안 드림은 과연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따뜻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고향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 그 소박하고도 당연한 꿈이 낯선 땅의 차가운 흙 속에서 멈춰버렸다는 사실은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계 베테랑들의 마음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A씨의 비극은 언어의 장벽,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가부장적인 통제가 결합되었을 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손쉽게 감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한 형사는 사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범인이 땅을 팔 때 흘린 땀방울보다 그 땅 속에 묻힌 피해자가 흘렸을 눈물이 더 무겁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건 단순히 범인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으면 그녀는 영원히 그 차가운 곳에 있었을 테니까요. 늦었지만 그녀를 햇빛 아래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비록 법의 심판은 15년이라는 아쉬운 숫자로 결론 맺어졌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관들의 집요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CCTV 속 1초의 찰나를 놓치지 않은 눈, 수천 페이지의 로그 기록을 분석한 끈기, 그리고 황토밭을 맨손으로 파헤친 열정이 있었기에 완전 범죄를 꿈꾸던 범인의 가면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찰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B씨는 죗값을 치르고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시간은 2020년 그 여름에 영원히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소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주 여성들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남겨진 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또 다른 A씨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들의 목소리가 번역기 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조금 더 열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먼 이국 땅에서 외롭게 쓰러져간 A씨. 부디 그곳에서는 언어의 장벽도, 차별도, 폭력도 없는 세상에서 못다 핀 꿈을 마음껏 펼치며 편안히 잠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긴 호흡으로 이어온 부산 아내 살인사건 편도 여행의 비극 시리즈를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사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의가 침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은 계속해서 사건 현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다음 시리즈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미제 사건 혹은 범죄 심리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다루어졌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수사 브리핑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